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주택법제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택법 총론, 도시재생정책 및 법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택관리법제 첫 번째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법학에 있어 부동산 관리법제에는 부동산의 범위를 시설물로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제약의 문제도 있고 또 관련 법률들이 공학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리법제, 이 주택법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오늘은 주택관리법제 개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의 하자 보수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법제 개관입니다. 자, 배경 및 연역을 살펴볼 거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모 연예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비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고 그래서 언론에 남방열사라는 표현이 붙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해서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과거 주택법은 하나의 법률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규정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주택법에 있는 내용들을 분리하는 분법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2015년도 8월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이 돼서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너무 기니까 이제부터는 집합건물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집합건물법은 민법 제215조 제1항에서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2항에서는 공용 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 고층 건물 기타 집합 건물 내에서의 공동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그 권리관계를 간명히 공시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건물법은 전반적인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사법상의 법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은 과거에 공영주택법으로 출발했는데 이 공영주택법은 사실은 대강의 내용만을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시행령으로 공동주택관리령을 제정을 해서 입주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행위허가 기준, 자영해, 주택관리, 관리비, 하자보수, 특별선 충당금 등을 규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규율했었는데요. 이러한 법제의 내용은 주택법으로 이어지다가 주택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2015년도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법상의 법원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라고 해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이게 뭘까요? 바로 주상복합이죠. 네. 이러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업무시설, 특히 오피스텔, 상가, 공장 등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굉장히 큰 쟁점인데 그래서 이따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의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동일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집안공사의 하자 같은 경우에는 10년, 대지조성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등의 하자에는 5년, 그리고 건축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등 하자 경우에는 3년, 마감공사의 하자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입니다. 이 집합건물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동주택관리법하고는 다르게 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다뤄본 법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고민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수업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집합건물법은 1984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타법 개정을 제외하고서는 약 8번 정도가 개정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서 2012년도 12월 18일 날 개정된 것이 가장 크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 이후의 법률 개정은 전반적으로 집합건물법의 내용을 좀 보완하는 형태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향후에 개정된 내용들을 일부 반영한 형태로 해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 소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동의 건물이어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물적 편성주의 및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상 독립성은 물적 지배의 명확성과 관련해서 구분 소유의 목적인 전유 부분이 다른 전유 부분과 구조적으로 구획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이용상 독립성은 사회적 요청과 관련하여 각각의 전유 부분이 독립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여부는 구분 소유가 성립한 시점에 판단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 공작물 등은 그 구조상 구분 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에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용 부분도 전유 부분으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건물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 부분과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하고 자, 전반적으로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부분에 의하여 구분 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 부분, 구분 점포라고 하는데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현재로는 구분 점포의 용도가 판매 시설 그리고 운수 시설이어야 되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분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 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붙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2021년도 2월부터는 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날 건축공법의 발달로 인해서 또 일반적인 상가의 현실을 고려해서 바닥 면적의 그 합계뿐만 아니라 경계벽에 대한 비판적인 요구, 비판적인 견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된 입법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경계벽과 관련돼서는 경계 표지는 바닥의 너비 3cm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 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 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 점포의 바닥 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해야 되고 경계 표지의 재료의 색은 건물 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건물 번호 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규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 신청이 거부되고 일반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만약에 구분 점포에 대한 건축공법의 진전으로 경계 구분의 제거와 복원이 용이한 재질의 벽치로 인해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에만 구분 건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구분 소유권이 인정된 구분 건물을 전제로 해서 경계벽이 제거된 상태가 일시적이라면 계속된 구분 소유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접한 구분 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 건물이 구분 건물로서의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 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그것이 구분 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 건물은 구분 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 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 판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나온 판례인데요. 전반적으로 구분 소유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아주 상세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들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임차인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2012년도 12월 18일 날 임차인의 이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가 되면서 입법화된 것입니다. 과거 판례 같은 경우에는 상가 번영회와 같은 사용자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음으로써 관리단도 이 관리단에 포함이 된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 목적물의 통상의 수리와 관리 의무를 부담을 하고 의무 위반 시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있는데 전유 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및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 임차인의 공용 부분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서 입법화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임차인의 공용 부분 관리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바로 임차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임차인은
관리단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집회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집회에 출석을 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의결권, 임차인의 의결권의 행사 범위는 스스로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통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공용 부분에 대한 권한, 이 책임 같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점유자, 임차인은 사전에 구분 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관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며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함으로써 중대규모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개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은 관리단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관리인의 통상적 관리에 있어서 임차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리인 선출은 어디까지나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자, 관리인은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그리고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 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됩니다.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제25조, 그래서 2021년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관리인의 의무입니다. 이 역시도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의무로서는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외관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됩니다. 다만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는 예외로 합니다. 자,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해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서 구분 소유자들의 대표자들이 선출되어서 이사회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인의 업무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죠.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같은 의미입니다.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 건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인 방식이 있습니다. 즉 관리단 집회가 관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관리인이 집행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이사회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구분 소유자들이 이사를 선임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이사회가 규약이나 구분 소유자 집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관리인 방식과 이사회 방식은 차이점은 집회 횟수 그리고 별도 조직인 이사회의 권한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인 방식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있고 이사회 방식은 영국, 미국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구분 소유자의 수시 집회 개최가 가능한 소규모 집합 건물은 관리인 방식, 구분 소유자의 수시 집회가 불가능한 이 대규모 집합 건물은 이사회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게도 형식은 관리인 방식이라고 하지만 그 실질은 이사회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중대규모 점포가 급증하기도 했고 일반적으로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주택, 집합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는 관리 체계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집합건물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그 실질은 이사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위원회는 업무 집행기관,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 위임 범인의 집행 의사결정기관, 그리고 임의기관입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의 규약이나 운영계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을 위한 관리인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 및 집행의 기준과 그 금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자, 표준규약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규약을 마련해서 보급을 해야 됩니다. 표준규약의 내용은 집합건물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기준이 됩니다. 이 역시도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규약 준칙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결권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동일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즉 임차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해당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됩니다. 이 조항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전유 부분을 소유한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 모두를 임대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가 자신도 전유 부분을 사용하면서 일부 전유 부분을 임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분 소유자가 총 3개의 전유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1개의 전유 부분을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하면서 2개의 전유 부분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구분 소유자가 의결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전반적으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일부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매우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쟁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집합건물법 제47조 이하로 재건축 부분, 그 다음에 매도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어서 재건축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사실은 재건축 사업에 있는 내용과 그 궤를 전반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의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한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였었고 쟁점이 됐었고 또 오늘날까지도 입법자하고 정부 부처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할 수 있는 국민 그리고 건설회사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사실은 바로 하자보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과거 이 주택법의 하자보수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건물법과 과거에 있는 주택법은 입법 목적, 하자담보 책임의 내용, 하자담보 책임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와 범위, 하자담보 책임을 취급할 수 있는 권리자와 의무자, 그리고 권리의 행사기간 등을 서로 달리 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과거 주택법에서는 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집합건물법에 비해서 단기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건물법은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 조적,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의 경우에는 5년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주택법은 2년에서 4년을 각각 규정을 했고 또 집합건물법은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하자 그리고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의 경우에는 3년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주택법은 1년에서 3년을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의 주무부서는 법무부입니다. 그에 비해서 주택법과 오늘날의 공동주택관리법의 주무부서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것이고 또 이 하자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단순히 국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부처에서 바라보는 시각, 기술적인 내용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건설회사 등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게 옳다, 틀리다라고 이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가 서로 각각 이렇게 다르게 법률을 규율을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집합건물법하고 주택법이 각각 개정을 하면서 더욱더 이 하자보수의 문제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일단은 집합건물법에서는 제9조 제1항에서 자,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667조 내지 제671조라는 표현은 또는이 아닙니다. 667조부터 671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는 잘 쓰지는 않는 표현이긴 한데 아직도 저도 좀 가끔 쓰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많은 법학을 하신 분들이 이 내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터까지라는 표현이다 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집합건물법에서는 제9조 1항에서 민법의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고 또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에서는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 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집합건물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택법이 개정이 됩니다.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집합건물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별도의 담보책임 기간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토교통부를 주관으로 해서 주택법이 선빵을 때린 거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5년도 5월 26일 날 개정이 된 주택법인데요. 과거에는 제46조에서 하자보수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이 조항을 규정을 하면서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하면서 자, 시공자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그리고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 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법의 개정으로 집합건물법이 부칙 제6조를 개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개정을 하냐면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 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집합건물법이 반격을 하게 됩니다. 자, 2012년도 12월 18일에 그 부칙을
좀 전에 있었던 부칙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즉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를 삭제를 하면서 자 다시금 부칙 제4조를 어떻게 개정을 하냐면 아주 일반적으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조금은 좀 이상한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집합건물법 부칙에서 주택법을 개정시키는 그런 변형된 형태로 해서 개정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집합건물법입니다.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인데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4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자,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 승인일로부터를 전유 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 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 승인일로부터로 한다라고 집합건물법 부칙에서 갑자기 주택법을 개정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좀 개정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집합건물의 하자 담보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주택법이 2016년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분법을 해서 시행하는 그런 또 개정사항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판례가 엇갈린다는 것입니다. 판례가 엇갈린다는 것은 그만큼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게 우선시 되어야 되고 어떠한 법률에 따라서 집합건물, 즉 공동주택에 대한 이 하자 보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는 건지를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자, 동일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판례는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판례는 2012년도에 나온 판례고 두 번째 나온 판례는 2016년도에 나온 판례입니다. 한번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5년도 5월 26일 날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은 입법 목적, 하자담보 책임의 내용, 하자담보 책임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와 범위, 하자담보 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권리자와 의무자, 하자담보 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기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울라불라불라 해서 자, 개정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개정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개정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 미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 기간에 제한 없이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주택법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016년도에 대법원에서는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에 발생한 하자뿐만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 담보 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판례는 결국에는 집합건물법이 개정한 그 내용에 따라서 판결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판례를 보더라도 집합건물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과 연계된 내용을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이 하자담보 책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두에서 봤듯이 오늘날에는 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 시행이 되면서 하자담보 책임 기간만큼은 오늘날 집합건물법하고 동일하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말고 하자담보 책임을 취급할 수 있는 권리자와 의무자 그리고 행사 기간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판례는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하자담보 책임의 어떤 권리자, 의무자, 행사 기간 그리고 어떠한 법률이 우선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다시 공동주택관리법 내지는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법무부하고 국토교통부는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한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